할머니, 제발 눈 떠보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집주인에게 쫓겨난 한 여성이 공원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곁을 지켰어요. 며칠 뒤 거짓골을 한 노인이 여성의 김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따뜻하게 노인을 대했어요. 그때 노인이 전화를 하자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 묵직한 돈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돈가방을 연 순간 5만 원권이 가득 쏟아졌어요. 200억입니다. 노인의 말에 미혼모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저녁 무렵에는 굵은 빗줄기가 서울 골목골목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와 가로수가 휘청거리고 우산을 쓴 사람들도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런 밤이었어요. 윤아진은 그 빗속에서 반지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형광등 하나가 간신히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로 아이 옷가지며 분유통이며 세간살이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방 한켠에는 돗자리 위에 얇은 이불이 하나 깔려 있었어요. 하진은 그 위에 아이를 눕혀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빛이었죠.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깊이 잠들었는지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통통한 두 볼에는 아직 젖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낮에 한바탕 울고 지쳐 잠든 거였어요. 하진의 시선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아래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가느다란 물줄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는 원래 비만 오면 이랬어요. 제습기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방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는 건 이미 오래된 일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딱딱딱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단호한 소리였죠. 하진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집주인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을 넘긴 나이에 파마머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킨 분이었는데 그날은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서 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마련해 올게요. 다음 주 월급 나오면 바로. 다음 주요? 집주인은 짧게 끊었습니다. 코웃음 비슷한 게 섞인 목소리였죠. 저번 달에도 다음 주라고 했잖아요. 그 전 달에도요. 벌써 석 달이에요, 석 달. 하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집주인이 팔짱을 끼었어요. 나도 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방 월세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오늘 나가줘야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진의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요? 비 온다고 봐줄 수가 없어요. 나도 더는 못 기다려요. 하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뼈에 닿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애가 있어요. 아직 돌도 안 지난 애가 이 비에 어디를 가요. 제발 딱 일주일만요. 집주인은 잠깐 아이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시선을 걷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아요?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꽂혔어요. 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죠.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울지 말자고 그렇게 이를 꽉 깨물었어요. 집주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고 계단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쾅 하고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내려온 거였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인 듯한 중년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진의 짐을 짚기 시작했어요. 잠깐요, 잠깐만요. 하진이 달려들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아이 옷가지들이 문 밖으로 던져졌어요. 그 뒤를 이어 분유통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려버렸고 하얀 분유 가루가 빗속으로 흩어졌어요. 그거 아이 거예요. 제발요. 하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잠이 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카롭고 겁에 질린 울음이었죠. 하진은 쫓기듯 아이에게 달려가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하진의 목을 두 팔로 꼭 감쌌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하진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위로하듯이요. 집주인 부부는 나머지 짐도 밖으로 내놓은 뒤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철컥 울렸습니다. 하진은 빗속에 서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살던 방의 불빛이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분유통을 주웠습니다. 뚜껑을 닫아봤지만 이미 가루는 빗물에 다 녹아버린 뒤였어요. 하진은 빈통을 비닐봉지에 구겨넣고 짐을 한쪽 팔에 걸었습니다. 아이는 반대팔로 안은 채였어요. 골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봇대 옆에 처마가 조금 튀어나온 곳이 있었어요. 하진은 거기 등을 기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멈추고 하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젖은 뺨이 하진의 옷에 닿아 있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온기 하나가 그나마 하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 잔량이 10%였습니다. 통장 잔액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1,2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셨고 아이 아버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하진이 혼자가 된 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지붕을 두드리고 바닥을 치고 골목 사이를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어요. 어떻게 하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데 그냥 멍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빗소리 사이로 뭔가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요. 방향은 골목 끝 작은 공원 쪽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두어 개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하진의 눈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처음엔 지나치려 했어요. 취객일 수도 있고 짐수레가 넘어진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신도 지금 이 상태인데 남을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하진은 결국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더 단단히 안은 채로요. 가로등 빛이 닿는 곳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옆으로 몸을 뉘인 채 그대로 쓰러진 모습이었는데 찢어진 외투의 때에 절은 옷,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 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 두엇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걸음을 잠깐 늦추다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한 사람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였고 또 한 사람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걸었어요.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진도 돌아서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2개가 빗물에 젖은 바닥을 긁듯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간신히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하진의 시선이 그 손에 멈췄어요.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아직 망설임이 남아 있었는데 발은 이미 공원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등에 업힌 아이를 2 손으로 받치며 가로등 불빛 아래로 뛰어갔어요. 뛸 때마다 아이의 몸이 등 위에서 출렁였습니다. 아이가 놀랐는지 작은 손으로 하진의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빗물 고인 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외투 사이로 얇은 내복이 보였고 옷 전체가 때에 절어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은 빗물에 흠뻑 젖어 얼굴 위로 들러붙어 있었고 볼은 흑빛이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몸을 낮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 휘청거렸지만 2 손을 바닥에 짚으며 간신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숨이 너무 얕았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였어요. 하진은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공기를 가신히 들이켰다가 내뱉는 소리, 힘이 하나도 없는 숨이었어요. 이러다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림에 잠이 깼는지 작은 손이 하진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진은 고개만 돌려 아이 얼굴을 확인했어요. 눈이 반쯤 뜨인 채였습니다. 하진은 아이 등을 손바닥으로 토닥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할머니의 손목을 감쌌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싸늘한 손이었는데 손가락 끝에만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온기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것마저 없었을 테니까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 잔량이 8%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2번 잘못 눌렀어요. 겨우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할머니인데 숨이 너무 약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위치를 말하면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변을 돌아봤어요. 우산을 쓴 사람 서너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걸음을 잠깐 늦췄어요. 쓰러진 할머니를 흘깃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을 중얼거리며 지나쳐갔어요. 또 한 사람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걸어갔어요. 하진은 다시 할머니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빗물이 할머니 얼굴 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눈 위로, 코 위로, 입가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손바닥으로 그 빗물을 닦아냈어요. 그러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무릎을 더 낮추고 할머니의 머리를 2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갑고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손에 감겼어요. 등 뒤 아이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허리를 버티면서 무릎 위에 할머니, 머리를 올린 채 자세를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둘 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발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어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멈추면 뭔가 더 나빠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등에서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법 크게였어요. 배가 고픈 건지 무서운 건지 높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진은 몸을 살살 흔들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를 달래면서 무릎 위에는 할머니 머리를 올린 채였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등 뒤 아이의 엉덩이를 받쳤어요. 몸 하나로 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귀를 더 가까이 갖다 댔어요. 숨소리가 아까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눈 뜨세요. 눈 떠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부터 울려오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공원 앞에 구급차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며 응급대원 2명이 장비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대원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은 채 할머니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있는 하진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자신을 향한 건지 확인하듯 한번 주변을 돌아봤어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응급대원들이 빠르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지고 가느다란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대원 한 명이 가슴에 손을 올려 상태를 확인하며 다른 대원에게 짧게 외쳤습니다. 혈압 저하,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진은 등에 아이를 업은 채 구급차 뒷문으로 올라탔어요. 좁은 발판을 두 손으로 잡고 무게 중심을 잡으며 올라서는데 아이가 놀라 등에서 더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차 안은 좁고 형광등 빛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심박 모니터가 삐삐 하고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들것 위에 누운 할머니의 얼굴이 그 빛 아래서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가슴이 겨우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대원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고 하진은 손잡이를 잡으며 몸을 버텼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차 안에 아이 울음소리와 장비 경보음과 대원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져 있었어요. 평생 무언가를 잡고 버텨온 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어요. 체온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기도하듯 속삭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진의 손에서 느껴지던 그 희미한 힘이 사라졌어요. 심박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환자 의식 저하. 처치 들어갑니다. 대원이 외쳤어요. 대원이 재빨리 움직이며 처치를 이어갔어요.
하진은 본능적으로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하진은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차가운 그 손을 꼭 쥔 채로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 하늘을 갈랐어요. 구급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와 장비 경보음과 거친 빗소리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하진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은 좁고 정신없었어요.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 응급대원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고 심박 모니터는 불규칙하게 경보음을 냈습니다. 하진은 등에 아이를 업은 채 들것 옆 좁은 공간에 서서 차가 흔들릴 때마다 무릎으로 버티며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돌아올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하진은 그제야 숨을 조금 내쉬었어요. 환한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멈추자마자 뒷문이 열렸고 들것이 빠르게 차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하진이 잡고 있던 손이 들것과 함께 멀어졌어요. 하진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은 채 발을 내딛다가 발이 엉켰어요. 차 문을 손으로 잡으며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들것을 밀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하진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빛이 쏟아졌어요. 차갑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커튼이 쳐진 칸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딘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 여럿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들것은 이미 큰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하진을 가로막았습니다. 흰 문이 철컥하고 닫혔어요. 하진은 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빗물이 머리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 안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였는데 추운지 더운지도 잘 몰랐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아이를 앞으로 안아 무릎 위에 올려 앉혔습니다. 아이의 젖은 뺨이 하진의 가슴에 닿았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진은 흰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문 너머에서 의료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외치는 소리, 장비를 끄는 소리, 바퀴 달린 기구가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가 무릎 위에서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어요. 하진은 가방을 뒤졌어요. 젖은 비닐봉지 안에 분유통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남은 분유가 얼마 없었습니다. 온수기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어요. 복도 끝에 작은 온수기가 보였습니다. 하진은 아이를 다시 등에 업고 일어섰어요. 젖은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단단히 묶고 온수기 앞에 서서 손이 떨리는 채로 분유를 탔습니다. 따뜻한 분유를 조금 먹이자 아이가 잦아들었어요. 하진은 다시 흰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안고 싶었지만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다시 일어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하진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흠뻑 젖은 옷에 아이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하진은 그런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만 바라봤어요. 자정이 넘었을 무렵 흰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하진 앞에 섰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체온증에 심장 부정맥이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빨리 오신 덕분이에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고비는 넘겼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참으려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가족분께 연락은 되셨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없으셔서요. 이름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신원 파악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중환자실에 계실 거예요.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어요.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어디 사는 분인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쓰러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비를 넘겼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등에서 아이가 작게 옹알거렸어요. 잠들기 직전의 소리였습니다. 하진은 아이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복도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차가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갈 곳이 없다는 걸 그제야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하는지, 내일 아침 아이 분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그 막막함이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가벼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진은 흰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살아계신 할머니한테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이 밤 전체한테인지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하진은 그 따뜻한 무게를 등에 느끼며 복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복도는 여전히 환했어요. 하진은 응급실 앞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아주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은데 몸은 전혀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자는지 깨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는 하진의 등에 볼을 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깊이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는 밤새 분주했어요. 간호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갔고 들것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도 간간히 새어나왔어요. 응급실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밤새 누군가의 가장 힘든 순간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하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흰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은 몇 번 열렸어요. 열릴 때마다 하진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매번 다른 환자였어요. 할머니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진은 다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일어나서 간호사에게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물어봐도 될지 몰랐어요. 아이가 등에서 칭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하진은 얼른 아이를 앞으로 안아 무릎에 올려 앉혔어요. 아이가 낯선 곳에서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환한 형광등빛과 하얀 벽을 낯설어하는 눈빛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진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볼을 손바닥으로 감쌌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이가 하진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손가락 하나를 하진의 옷 끝에 꼭 쥐었습니다. 하진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손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엄마 옷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분유를 탔어요. 복도 끝 온수기에서 물을 받아 분유를 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때문이었는지, 밤새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였는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젖병을 잡고 열심히 빨기 시작했어요.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 4시가 넘었을 무렵 하진의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니 충전이 3%였습니다. 하진은 서둘러 문자를 확인했어요. 김밥집 사장님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7시까지 꼭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재료 손질이 많다는 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화면을 끄고 흰 문을 바라봤어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문을 바라보다가 하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다시 등에 업었어요. 포대기로 단단히 묶으면서 허리를 폈습니다. 가야 했어요. 출근을 빠지면 그날 일당이 없었습니다. 일당이 없으면 오늘 아이 분유를 살 돈이 없었어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 냉정한 현실이 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도 발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흰 문 앞에 서서 하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입술을 작게 움직였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그냥 닫혀 있었어요. 하진은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응급실 밖으로 나왔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비는 밤사이 멈춰 있었어요. 축축한 공기가 남아 있었지만 빗줄기는 없었습니다. 병원 앞 도로가 젖어 반짝였어요. 하진은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이 보였어요. 그 어딘가에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실 거였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다시 볼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좋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하진은 다시 몸을 돌렸어요. 등에서 아이가 조용히 옹알거렸습니다. 하진은 아이 등을 한번 두드리고 발걸음을 뗐어요. 새벽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젖은 바닥에 조용히 울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량 3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일반 차가 아니었습니다. 짙게 선팅된 대형 세단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걸음이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선두에 선 50대 남자가 거의 뛰다시피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넥타이가 약간 비틀려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차림새가 아닌 사람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비서실장 최전무였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곧장 응급실로 향했어요. 숨을 고르며 당직 간호사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이쪽으로 이송된 환자 계십니다. 노인 여성인데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는 사이 최 전무 뒤로 따라온 직원들이 복도를 조용히 에워쌌어요. 병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오가던 의료진들도 그 기색을 느꼈는지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최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혼자 나가셨어요. 연락도 끊기셨고 위치 추적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이미 이쪽으로 이송된 뒤였어요. 옆에 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된 겁니까? 최 전무가 잠깐 멈췄어요. 일반인이 한 겁니다. 아이를 업고 있던 젊은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료진 쪽에서 이름이 확인됐어요.
차트에 적힌 이름 석자가 전달되는 순간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명숙. 그 이름 세 글자가 복도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최 전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줄을 코에 꽂고 팔에 링거를 단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어떤 자리에서도 반듯하게 앉아있던 분이었는데 저렇게 작아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최 전무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사귀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중환자실 안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찾아요. 힘이 없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이었어요. 최 전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골목으로 걸어나간 그 여자를 이제 누군가가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를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 병원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 전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신고 기록을 추적하고 구급대원들한테 확인 전화를 돌렸어요.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윤아진 30살 미혼모. 현재 거주지는 불명확한 상태였어요. 바로 전날 살던 반지하 방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무는 그 내용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잠깐 멈췄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쫓겨난 날 밤, 그 사람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명숙이 눈을 떴어요. 최 전무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 순간을 봤습니다. 명숙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처음엔 초점이 없는 눈이었는데 몇 번 깜빡이더니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최 전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코줄로 바꾸는 동안 명숙은 천장을 바라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찾았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아진이라는 여성입니다, 회장님.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최 전무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으니 이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습니다.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침묵이었어요. 방해하면 안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사실 윤아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해외로 떠나기 전 가까이 지내던 여자가 있다는 걸 명숙은 진작에 파악했어요. 아들이 직접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은 달랐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달라지는 표정, 주말에 혼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을 명숙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쓸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작은 변화를 먼저 읽는 게 명숙의 방식이었어요. 도윤이 해외로 떠난 뒤 명숙은 조용히 사람을 시켰습니다. 윤아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요.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그 여자가 미혼모로 살고 있다는 것, 돌진한 사내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보고서 한 장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석 달치 밀린 월세, 한 자릿수 통장 잔액. 김밥집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 삶이었어요. 명숙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명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업 최전선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움직이고 따뜻한 마음보다 냉정한 눈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온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돈 때문에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아들의 아이라는 걸 알고 언젠가 이것을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그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재보는 것. 그게 명숙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했습니다. 명숙은 경호원도 없이 혼자 나섰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차림으로요. 오래된 외투를 구해 입었습니다. 찢어진 데가 있고 때가 탄 옷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하진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미리 파악해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공원에서 쓰러졌습니다. 연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쓰러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지나쳐가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판단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됐어요. 그런데 연기를 하는 사이에 정말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비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바닥이 싸늘했어요. 오래 누워있다 보니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쓰러진 척이 진짜 쓰러짐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그 순간 달려온 사람이 하진이었어요. 명숙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빗속에서 뛰어오던 발소리, 차갑고 떨리는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잡아오던 감각,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진 머리의 무게, 구급차 안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꾸밈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계산이 없었습니다. 등에 아이를 업은 채로 자신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평생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하지만 혼잣말처럼 작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틀렸어. 최 전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명숙이 틀렸다고 말하는 걸 이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명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선택은 예상과 달랐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쓰러진 노인을 먼저 봤습니다. 돌아서려다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빗속에서 아무 보상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그 손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의 시선이 단단해졌어요. 도윤이 불러요. 짧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귀국한 터였어요. 긴 비행에 지쳐 있었는데 그것보다 걱정이 앞선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안색을 살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많이 놀랐지? 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왜 혼자 나가셨는지, 왜 그런 차림이었는지.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아이 있다. 도윤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굳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심장이 먼저 알아버렸어요.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해외 발령이 떨어지던 날, 도윤은 하진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랐고, 돌아온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이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하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진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라는 게 보였어요. 눈이 웃지 않았거든요. 입꼬리만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도윤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기억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병원 복도였어요. 초음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이 혼자 접수대 앞에 서 있었어요.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접수 서류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보호자 칸에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잠시 멈춰 있다가 결국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초음파 기계가 움직이고 작고 빠른 심장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어요. 이 아이 살리고 싶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분만실이었습니다. 하진이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순간 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아이를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기억이 끊어지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의 숨이 흔들렸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억지로 참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명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확인해야 했어. 어떤 사람인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그 아이 네 아들이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숙이 말을 이었어요. 낮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마디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참지 못했어요.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심박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어딘가에서 하진은 지금도 아이를 등에 업고 오늘 밤을 버티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요. 도윤이 병실을 나선 뒤에도 명숙은 한동안 혼자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봤어요.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숙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하진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CCTV 영상 속 뒷모습, 최 전무가 전해준 신원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명숙은 평생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구급차 안에서 느꼈던 손의 감각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던 손이었는데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진심인지 아니면 우연한 순간의 감정이었는지를 명숙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신분을 숨겼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뒤 명숙은 다시 그날 밤과 비슷한 차림으로 몸을 꾸몄어요. 날 꽃대에 절은 외투를 꺼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운동화까지요. 거울 앞에 서니 그날 밤 빗속에서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최 전무가 말렸습니다.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명숙은 듣지 않았어요. 잠깐이면 돼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혼자 나섰습니다. 하진이 일하는 김밥집은 작은 골목 안에 있었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어요. 명숙은 골목 어귀에 잠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이 보였어요. 등에 아이를 업은 채 카운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몸을 천천히 흔들면서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혼자였어요. 손님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유리문을 밀었어요. 딸랑 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하진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낡은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보이는 발목. 한눈에 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진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는 순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차림새는 달랐어요. 그날 밤 빗속에서 봤던 것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같았습니다. 손이 같았어요. 핏줄이 도드라진 그 손, 구급차 안에서 자신이 꽉 쥐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진은 속으로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앉으세요. 명숙이 천천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진은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조용히 움직였어요. 아침에 끓여둔 된장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 다시 데웠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김밥도 한 줄 꺼냈어요. 썰어서 접시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손님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차림으로 이 추운 날 들어오셨는데 말보다 따뜻한 것이 먼저여야 할 것 같았어요.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김밥이 놓였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키신 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그냥 따뜻한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챙겨드렸어요. 그러고는 한 발짝 물러서며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명숙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오히려 좋았어요. 오랫동안 차가운 데 있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된장국이었어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밥을 하나 집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어요. 명숙은 천천히 씹으면서 카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이 아이를 달래면서 다른 손으로는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선이 가게 안 곳곳을 오가며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요. 명숙은 국그릇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게 안을 바라봤어요. 하진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등을 토닥이고 전화가 오면 공손하게 받고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명숙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의심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예요? 아,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숙은 잠깐 하진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하던 일을 했어요. 명숙은 가게 구석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쪽이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가 가더니 바로 받았습니다. 가방 들고 지금 바로 오세요. 그것만 말했어요. 최 전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는 대답만 짧게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리문이 열리며 최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머니. 손님만 있던 가게에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자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최 전무가 명숙 쪽으로 걸어갔어요. 명숙이 눈짓을 했습니다. 최 전무가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노란 띠지로 묶인 돈다발들이 가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형광등빛 아래서 지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진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200억입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낡은 외투 아래 눈빛을 봤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 안에서 봤던 눈이었어요. 차갑고 힘없던 눈이 아니라 지금은 또렷하고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눈빛에서 이분이 지금 단순히 돈을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를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눈이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살살 흔들었어요. 아이를 달래면서 카운터 위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명숙의 얼굴을 봤어요. 김밥집 안이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못 받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김밥집 안의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최 전무가 손을 멈췄어요. 가방 옆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명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낡은 외투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때에 절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채로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그 눈빛이 하진에게 고정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차갑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누더기 차림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치고는 이상하리만치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냥 지나가는 노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몸을 조금 뒤척였습니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등을 살살 흔들었어요. 아이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진의 눈이 카운터 위 가방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명숙에게 돌아왔어요.
200억이 어떤 돈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생각해야 했어요. 통장에 1,200원이 찍혀 있던 날 밤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유가루가 빗속에 쏟아지던 장면, 골목 끝에서 갈 곳을 몰라 서 있던 그 시간이 전부 어제처럼 선명했어요. 손을 내밀고 싶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진은 천천히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상황에서 안 도우면 평생 제 자신을 못 볼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숙의 눈이 하진에게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낡은 외투 소매 아래로 손이 보였어요.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그 손을 천천히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최 전무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져 계셨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갈 곳이 없는 처지였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어요. 명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흔들렸어요.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그 모습 안에서 눈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말을 200억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하는 사람을 명숙은 살면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원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명숙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명숙은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낡은 외투 안에 서서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계산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살면서 그런 눈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눈이었어요. 무섭도록 솔직한 눈이었습니다. 꾸미거나 숨기는 게 없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200억을 거절했습니다. 김밥집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무게가 가득 찼어요. 명숙은 눈을 내렸습니다. 카운터 위 가방을 바라봤어요. 평생 돈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사람도 문제도 상황도 전부 돈으로 정리해왔어요. 그게 명숙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은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진이 말을 이어갔어요.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제가 한 건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명숙은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200억을 거절한 사람이 지금 마음을 받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명숙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평생 돈으로 마음을 대신해온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는 돈은 돌려보내고 마음만 가져갔습니다. 명숙은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마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등에 엎인 아이 등을 한번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따뜻하게 챙겨드릴게요.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손이 하진의 어깨 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손자였습니다.
저 작은 손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게 낡은 외투를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명숙은 최 전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 전무가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숙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서 있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형광등 아래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참 이어졌어요. 명숙은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어깨 위로 형광등 빛이 내려앉았어요. 초라하고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모습보다 솔직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명숙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가 어깨에 걸쳐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냥 어려운 처지의 노인인가. 아까부터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걸렸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눈빛이 너무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진 그 손, 구급차 안에서 자신이 꽉 쥐었던 그 손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하진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설마 싶었어요. 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외투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 눈빛이 보였어요. 아까 된장국을 드실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였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어요. 최 전무가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혼자 일어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선 명숙이 카운터를 돌아 하진 앞으로 걸어왔어요. 찢어진 운동화가 바닥을 조용히 밟았습니다. 하진이 살짝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이분이 왜 이쪽으로 오시는 건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명숙이 하진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발짝이었어요.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두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했어요. 꺾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닿았습니다. 낡은 외투 자락이 바닥에 퍼졌어요. 찢어진 운동화 코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노숙자 같은 차림의 노인이 이 작은 김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발 일어나시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최 전무도 굳어 있었습니다. 막으려다 멈췄어요. 막아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낡은 외투 소매로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라한 차림 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며느라.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걸렸습니다. 하진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분이 자신한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낡은 외투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명숙의 목소리가 울음 사이로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숙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오열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우는 울음이었어요. 낡은 외투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이렇게 초라한 차림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는데 그 울음이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깊었어요. 최 전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숙이 울음 사이로 말을 이어갔어요. 같이 살자. 이제 같이 살자. 그 말이 하진의 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눈을 꽉 감았어요.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빗속에서 혼자 서 있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분만실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이를 악물었던 기억도 함께 올라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의 흔들림에 잠이 깬 거였습니다. 하진이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아이를 앞으로 내려안았어요. 아이가 하진의 옷깃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울었습니다. 명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올려다봤어요. 낡은 외투 안에서 울면서 바라봤습니다. 손자였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게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손자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어요. 명숙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낡은 외투 소매가 양옆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냥 팔을 열었어요. 하진은 그 팔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낡은 외투 안에서 그 눈이 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 앞에서 하진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진의 몸이 천천히 낮아졌어요. 아이를 안은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숙 앞에 같은 높이로 내려앉아 다른 팔을 뻗어 명숙의 등을 감쌌어요. 낡은 외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낡은 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따뜻했습니다. 명숙이 하진을 꽉 끌어안았어요. 힘이 없는 팔이었는데 그래도 꽉 안았습니다. 하진도 더 세게 안았어요.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울었어요. 소리가 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와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한데 섞여 작은 김밥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최 전무가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랑 하는 종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김밥집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과 아이를. 아는 젊은 여자와 그 사이에서 울다 지쳐가는 아이가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세 사람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무도 먼저 몸을 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김밥집에서 명숙이 나간 뒤 하진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무릎을 꿇던 그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느라 라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도요. 꿈 같았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뒤 날짜와 주소가 적힌 문자였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말아도 된다는 말도 함께였어요. 강요가 없었습니다. 하진은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이 얼굴을 보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두려워도 가야 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었어요. 하진은 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골목이 사라지고 넓은 도로가 나왔어요. 나무가 많아졌고 담장이 높아졌습니다. 내리는 정류장이 가까워질수록 하진의 손이 포대기 매듭을 더 꽉 쥐었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골목을 들어서던 순간 하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이 아니었어요.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컸습니다. 높고 단단한 대문이었어요. 돌로 쌓은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담장 안으로 나무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 차량이 2대 서 있었어요. 짙게 선팅된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아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들어가도 되는 거겠지?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진의 등에서 옹알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피식 웃었어요. 웃고 나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돌길이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하진은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와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창이 컸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내다보였어요. 하진은 그 공간 안에 서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단정하고 절도 있는 소리였어요. 하진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하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빛 머리카락, 몸에 잘 맞는 짙은 색 코트, 반듯하게 세워진 자세였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공간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하진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알아봤어요. 낡은 외투 아래 있던 그 눈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그 눈빛이었어요. 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 김밥집에 들어오던 노숙자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같았습니다. 하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 계단을 다 내려와 하진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달랐습니다. 코트 단추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어요. 손목에 찬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피부도 자세도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김밥집에 오신 분 맞으세요? 명숙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연결됐어요. 노숙자 차림으로 오셨던 것, 200억이 든 가방을 들고 오셨던 것, 무릎을 꿇으셨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집, 이 차림. 이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대답이었습니다. 하진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공원에서 쓰러진 것도, 김밥집에 노숙자 차림으로 온 것도 전부 자신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하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서운한 건지 감사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졌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하진이 반사적으로 몸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명숙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봤을 때와 다른 눈이었어요. 지금은 고급 코트를 입고 서 있었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만큼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무거운 눈이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였어요.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하진도 굳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졌어요. 도윤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느렸어요. 시선이 하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내려서더니 하진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두어 발짝이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하진에게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등에 업힌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아이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눈으로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이 떨렸어요.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진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그 목소리에 몸이 굳었어요. 이 목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않았는지 그게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기다렸던 건 아니었어요. 기다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니 가슴 어딘가가 저렸습니다. 도윤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안았어요. 하진은 그 팔 안에서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쉽게 안기고 싶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워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윤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고 있는 떨림이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으려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래도 나왔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품에서 몸을 조금 떼더니 등에 업힌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도윤을 빤히 바라봤어요. 겁먹은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뻗어 도윤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늦었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어요. 하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아이 손가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요. 3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혼자 버티면서 원망도 했고, 기다리지 않으려고도 했고, 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앞에서 그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힘이 빠지듯 하진이 도윤에게 기댔습니다. 도윤이 하진을 다시 안았어요. 이번엔 아이까지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한데 엉켰어요.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포근한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계단 위쪽에서 명숙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세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을 감추려는 건지 소리를 참으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마침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진이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발소리도 조심스러웠고 밥상 앞에 앉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에도 망설임이 생겼어요. 크고 조용한 집이었는데 그 조용함이 처음엔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명숙, 도윤, 하진, 그리고 아이였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밥이 있었고, 국이 있었고, 반찬이 몇 가지 있었어요. 명숙이 아이 앞에 작은 그릇을 놓아줬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양손으로 쥐고 밥을 떠먹으려 했어요. 아직 서툴러서 반은 흘렸습니다. 명숙이 수저를 내려놓고 아이 옆으로 몸을 당겼어요. 말없이 아이 손을 잡고 숟가락질을 도와줬습니다.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진은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면인데 하진의 눈이 잠깐 뜨거워졌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 할머니가 생긴다는 것, 밥상 앞에 함께 앉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게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먹어. 명숙이 아이한테 말했어요.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하진 쪽으로 국그릇을 밀어줬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한순간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상 앞에 함께 앉았어요. 그게 지금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명숙이 말을 꺼냈어요. 너 하고 싶은 일 있어? 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진은 잠깐 멈췄어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내는 것만 생각했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음식 만드는 건 좋아했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명숙이 하진을 불렀어요. 작은 상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명숙이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시작해봐. 하진은 그 말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앞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려는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님. 하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공기 속에 걸렸습니다. 하진도 놀랐어요. 명숙도 잠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명숙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척 고개를 돌렸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게였어요. 하진의 이름으로 낸 가게였습니다. 간판이 붙던 날 하진은 한참을 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자신의 이름 석자가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서는 삶을 선택한 거였어요. 점심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동네 어른이었어요. 도시락 하나를 사서 나갔습니다. 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200만 원짜리 거래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시락 하나였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가게를 닫고 돌아오는 길에 하진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저편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짙게 선팅된 차였는데 하진이 나오는 걸 확인하듯 잠깐 있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명숙이었을 거예요. 앞에 나서지 않고 그냥 멀리서 보고 간 거였습니다. 하진은 그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윤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아직 서툰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아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툴지만 그래도 아버지인 사람과 그 사람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이 일상이 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였습니다. 아직 남은 거리가 있었어요. 아직 못다 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방향은 맞았으니까요. 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재료를 다듬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부엌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가 집 안으로 퍼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이 평범함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잠든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며 하진은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공원에서 발을 돌리지 않았던 것, 그 손을 잡았던 것, 그리고 200억을 거절했던 것. 그 선택들이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왔어요. 인생을 바꾼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선택한 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따뜻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